네, 학문과 사고를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차시는 경영 과제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지금 2차시는 경제 과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약간의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경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어,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경제학의 의미, 수요 공급의 법칙, 그래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또 시장 실패도 간혹 존재하는데 시장 실패는 언제 생기게 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게임 규제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게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하셨습니다. 자, 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과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최근 개정된 성인용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현황 및 규제 완화 이후에 게임 시장을 먼저 조사하시오. 2020년 또는 2022년 우리가 지금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들 조사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주장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성인용 웹보드 시장의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성인용 웹보드 시장의 정부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것이 맞는지 주장 1 또는 주장 2를 선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글쓰기 주제였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규제란 어떤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시장경제 측면에서 토의를 또는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제출 방법 여러분들 잘 지켜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공백 포함 300에서 500자 정도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긴 글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압축하고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문장 또는 문단을 구성하는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러분들 작성된 글을 직접 캔버스에 올리셨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점까지 제출된 자료, 과제를 바탕으로 제가 검토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인용 웹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용 웹보드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웹보드 게임은 하나의 이제 보드를 만들어 놓고 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진행하는 게임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고스톱, 포커, 장기, 바둑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드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온라인상에서 고스톱, 포커, 장기, 바둑 이런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것이 바로 웹보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게임머니가 이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환전이 되진 않아서 도박과는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쉽고 그리고 중독성 또한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불법 환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인용 웹보드 게임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까지 시행된 규제 완화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매번 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도에는 완화된 것이 2014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월 구매 한도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1일 베팅 한도도 증액이 되었죠. 1일 손실 한도도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크게 완화가 된 것이죠. 반면에 이제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완화된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1일 손실 한도가 폐지된 것 빼고는요. 자, 이렇게가 이제 14년부터 20년까지의 웹보드 규제 완화안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2022년도에 시행될 완화안을 글에 담아 두셨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1일 이용 한도
금액이 이제 2020년도 기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월 결제 한도도 50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제 1일 손실 한도도 지금 폐지가 그대로 유지된 방안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뉴스나 이런 기타 자료를 찾으셔서 과제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한 2014년도 처음으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게임 산업의 이런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 학생이 제 실적표를 좀 올려주셨는데요. 국내 주요 게임사 2014년 2분기 실적표입니다. 2014년도에 웹보드 규제 완화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 이후에 주요 게임사가 어떠한 영업 실적을 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완화 정책 이후로 많은 게임사들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시면은 넷마블, 게임빌, 컴투스, NHN, 넥슨 등등 뭐 증가한 회사도 있고 감소한 회사도 있는데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82%나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화가 된다면, 정부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된다면 국내 게임사에게는 상당히 실적을 내기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글쓰기 팁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경제에 관련된 글쓰기, 경영에 관련된 글쓰기, 더 나아가서는 뭐 각각 인문, 이공계열 여러분들 글쓰기를 한 학기 내내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하실 텐데요. 해당 분야, 해당 부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 내용을 잘 풀어내느냐, 즉 얼마만큼 잘 글로 표현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글쓰기 팁을 제가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번 학기 내내 글을 쓰는 과학자 여러분들 이 글쓰기 팁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 과제를 계속 수행하시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에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내 주장은 이렇고 내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근거를 통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이 근거는 바로 많은 정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정보를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해서 많이 수집을 하시죠. 주로 뉴스를 많이 수집을 하셨더라고요. 네, 뉴스뿐만 아니고요. 학술적인 논문이나 학술적인 책, 단행본 등과 같은 도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필터를 달아서 글쓰기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글쓰기의 기본은 단락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300에서 500자 이내로 과제를 수행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800자, 1000자, 1200자 여러분들 뭐 앞으로 자소서에 여러분들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이 글쓰기의 글자 수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단락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단락 안에는 문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단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단락 안에서도 서로 물론 결론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락 구성을 따임새 있게 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1번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출처를 제시하면 이 글쓰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과제를 제출하면서 출처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가 바로 출처고요. 출처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출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출처를 밝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독자에게 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한 과제를
글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출처를 들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글의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처가 여러분들 글쓰기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여러분들 글 마지막에 좀 달아주실 때 뭐 이렇게 달아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단행본에 대한 출처를 쓰는 방법을 제가 좀 표기해 놨는데요. 글쓴이, 즉 저자 이름을 적으시고 마침표를 떼고 가로 열고 이 책이 출판된 해 2020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 가로 닫고 마침표 찍고 이 책의 제목을 쓰시고 마침표 찍고 또 출판사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뉴스를 여러분들이 출처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뉴스 또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출처 적는 방법, 뉴스 출처 적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비슷하게 출처를 좀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번을 보시면 길게 쓰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300에서 500자로 제한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글자 수를 제한두지 않으면요. 글쓰기라는 것은 쓰다 보면 계속 길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요약해서 간단하게 글을 쓰는가가 핵심인데 그 제한된 글자 수가 없으면 사람은 계속 글을 계속 이렇게 길게 써 내려가는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쓰는 것보다는 좀 짧게 쓰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에서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제목은 그냥 단순하게 두 장을 제목으로 한 친구도 있고 조금 변형시켜서 개인이 직접 장문하여서 제목으로 달아준 학생도 있는데 사실 제목을 보면요. 아, 이 친구가 굉장히 글쓰기 초반에 신경을 썼구나,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제목으로 시선이 좀 압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글쓰기 과제나 이럴 때는 한번 제목도 달아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글쓰기 팁 두 번째는요. 조사하고 요약하자. 제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라고 했는데요.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읽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부분 출처로 이제 달아주셨는데 뉴스를 많이 읽다 보면요. 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다 보면요. 그 정보가 너무 방대해집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매번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읽거나 글을 읽으면은 아, 이 글은 한마디로 또는 한 문장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글쓰기 팁 1에 단락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단락 구성을 할 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아웃라인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이라는 것은 바로 문서 작성 수행의 이전 단계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제 아웃라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글쓰기의 진행을 좀 확인시켜 주고요. 작성자 스스로에게 문서 작성의 중요 측면과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웃라인은 글을 쭉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꼭지별로 달아가지고 키워드화 시켜가지고 내가 서론에는 무엇, 본론에는 무엇, 결론에는 무엇을 쓰겠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글 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단락을 구성하게 되는데 단락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한 단락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하나의 중심 생각만 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단락 구성을 할 때 한 1000자 정도의 글을 작성하시오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서론, 본론, 결론 등을 각각 1개, 2개, 1개의 단락으로 구성하면은 딱 한 1000자 정도의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300에서 500자이기 때문에요. 과제는 한 1개에서 2개 정도의 단락, 긴 단락 하나 또는 짧은 단락 2개 정도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단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 아마도 두괄식, 위괄식이라는 용어를 좀 이미 좀 배워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갈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요. 미갈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갈식이라는 것은 핵심 구장을 앞에 놓고 그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두갈식 문장 또는 문단의 작성이고요. 미갈식이라는 것은 근거를 제시한 뒤에 핵심 주장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미갈식 방법입니다. 두갈식과 미갈식을 혼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양갈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작성한 이런 과제 실용문, 과제가 바로 이제 실용문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텐데 실용문에서는 두갈식의 글쓰기 방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천천히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해주신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마도 자료 조사를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알아냈고 이러한 부분이 내 주장을 펼친 데 중요하다라는 글을 문단 안에 써 넣으신 겁니다. 학생 A가 밝힌 팩트는요. 이제 2월 17일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 예고를 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2년도에 게임 규제 완화안이 되겠죠. 이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머니의 월 구매 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50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고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를 명확화하며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를 명시하는 등이다. 이 문구를 달아줬을 때 이거는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문장이고요. 아마도 이 학생은 이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팩트였고요. 자, 학생 B는 이제 팩트로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한국 게임 정책학회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가상세계가 활성화되는 확장 현실 세대의 주도권 쟁취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게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진행해야 할 시기입니다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을 할 경우에 그것도 꽤나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 B는 이런 문구를 직접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명의 학생이 또 이 그래프를 좀 툴터로 써주셨습니다. 이 그림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오위즈의 웹보드 게임 매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규제 완화로 크게 감소했던 201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점차 이년별로 완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 게임 산업이 어떻게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얼마만큼 이득을 취했는지의 그래프로 여러분들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를 아마도 뉴스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여러 명의 학생이 이 그래프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프 또한 통계 자료인데요. 통계 자료 또한 이런 팩트 기반의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개의 주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출처를 제공하는 그런 근거 제시를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규제 완화가 합리적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학생들이었고요. 이 입장을 표명한 학생들 중에서 근거를 툴터로 들어서 제시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 C는 NHN사의 대표 게임 한게임 로우바둑의 이용 시간이 부쩍 증가했고 규제 완화가 된 이후로 PC방 점유율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이 학생은 출처를 바로 괄호 열고 바로 닫고 이 출처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개인풀 기사에서 갖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글로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학생 B를 보면요. 역시나 출처를 바로 달아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요. 이번 개정안에는 하루 10만 원 이상 손실 시 24시간 동안 접속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 규모가 최소 15에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부당일, 즉 규제 완화는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역시나 학생 C, D 이렇게 투표를 바로 달아줌으로써 굉장히 신뢰성 있는 글을 보여주었고요. 학생 E는 출처는 달아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탐재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이다. 보드 게임 산업이다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완화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장을 펼친 규제 완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친 학생들도 근거 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해주었는데요. 학생 F의 경우는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들이 손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라는 글을 써줌으로써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G의 내용을 볼까요? 이래서 본돈을 쓰고 여기서 더 재미를 갖는다면 해외 원정 도박에도 손댈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강한 자극을 받으면 헤어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겼다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규제 완화는 도박의 허들을 낮추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런 가설을 만들어내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학생 H를 보면은요. 4차 불법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제시해서 내가 이러한 실태 조사를 찾아봤고 조사해봤고 이 실태 조사는 바로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81조 5천억이나 된다더라. 그 중에서도 불법 웹보드게임 산업은 약 10%나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본인이 주장하는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I의 내용을 보면요. 성인용 웹보드는 이용자 1회 베팅 한도가 높아지면 소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결제를 또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앞서 주장 1을 제시한 학생들이 펼친 근거와 비슷한 맥락의 근거를 주장 2에서도 펼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NHT는 웹보드게임 매출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을 주장 1을 제시한 학생은 이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규제 완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 2를 펼치는 학생은 이거 봐라. 이렇게 웹보드게임 매출 10%나 1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결제를 많이 해서이다라고 이런 역으로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근거 제시 중에서도 사례를 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몇 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아주 자세하게 그런 상황을 또는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사례는 내 개인적 경험을 내비쳐도 그것이 사례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 또는 대표적인 뉴스거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정의를 작성한 학생 중에 학생 J는요. 스포츠 베팅 시장이 완전한 합법의 영역으로 포함됨으로써 국내 이 게임사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 또한 줄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가 합법화를 하면은요.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 경쟁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합법화로 인해서 모바일 웹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고 모바일 웹보드 시장 마켓 다변화로 게임 시장은 최소 10%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는 예측도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좀 어떻게 불법이 합법화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펼침으로써 1번에 대한 주장을 좀 더 견고하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학생 K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네오위즈라는 회사 예를 들었는데 네오위즈도 이 같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수혜주의 하나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매출 전년 대비 31%나 증가한 1,422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한 회사의 실적을 그대로 사례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시장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는 한 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거 제시를 사례를 통해서도 주장 2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학생 L의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의 사례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과거부터 꾸준히 시장 점유율 50에서 60%를 갖던 기업 NHN에게만 더 나은 수익을 주는 것이다. 독점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게 거대한 기업만 수혜주다라는 입장을 사례를 통해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처를 딱 달아주었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이제 따라서 모든 기업에게 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거대한 기업, 특정 기업의 독점만 야기할 뿐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반박 또는 사례에 대한 근거 제시로 이번에 주장을 펼쳤습니다. 학생 M의 같은 경우는요. 친구끼리 놀이로 고스톱을 쳐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2007년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아케이드 산업이 초토화된 사행성 도박 게임 파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잘 보여줬다는 것이죠. 즉 기존에 2007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함으로써 이 규제 완화가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죠. 자, 학생 N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 사례를 듭니다. 바다 이야기 게임이 2004년도에 출시되어서 어마어마한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예를 들면서 삽시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규제가 생겨났다고 결국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데 제안 또는 예측을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주장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제안 또는 예측을 좀 살펴보면요. 학생 5의 경우 1일 한도 10만 원을 유지하며 논란을 잠재울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라는 좀 제안을 해줬고요. 학생 P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전문가는 2016년과 2020년을 완화된 규제로 인해 웹보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더 이번 완화 2022년도의 완화도 매출의 큰 상승을 예측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학생 Q의 경우는요. 게임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미래에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웹보드 시장의 규제 완화는 웹보드 업계 경제 성장을 높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스스로 해주었습니다. 자, 학생 R의 경우는 적정 수준의 규제는 그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가 각자가 서로 이익을 위해 부가 분배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게임 한도 내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자 그로 인해서 국내 게임의 이용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이 대폭 성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배운 시장 경제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주장 2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이나 예측을 해주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 S의 경우는요. 정부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동등한 최대 완화기능 받는 금액을 규정해서 연 평균 순수익에 따라 이익이 높은 기업에게는, 즉 고수익 기업에게는 전년도 규제의 3%, 그에 비해 저수익 기업은 5%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균등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차등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특정 기업의 독점 점유율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기업 간 건강한 경쟁,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소비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학생 P 같은 경우는요. 사회화 방지 대책은 행정지 침구 위반 시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들 게임사에게 1,000만 원이라는 벌금은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역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되고 재미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후에 같은 경우는요. 게임 전후로 도박성을 염려한 이 학생은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런 규제가 있다면 건강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천을 통해서 또는 사례를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또는 예측을 통해서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하신 글쓰기 잘 봤고요. 정말로 많은 좋은 의견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근거들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팁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라. 즉, 조사한 뒤 요약하라. 두 번째, 글쓰기의 기본은 단락 구성이다. 아웃라인을 활용하여 단락을 구성하자. 3번, 출처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번, 길게 쓰면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짧게 쓰자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쓰기 팁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글쓰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